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하기 위해 조직원과 접촉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최근까지 복무를 하던 군부대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치는 등 테러를 준비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예고대로 오늘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한 조치라며 WTO 제소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수돗물 파문과 관련해 환경당국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 우라늄 수돗물까지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3대를 덮쳐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20대 남성이 군경 합동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던 중에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정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250여 명이 숨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가 그 배후였습니다. 먼저 유호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모 보병부대. 지난달 초 군경합동수사단은 이 부대에 복무 중이던 23살 박모병장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씨는 군입대 전인 2016년부터 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IS의 활동 소식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군입대 후 폭파병으로 배치돼 교육을 받던 도중 뇌관 등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경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조직원으로부터 IS 가입 방법이 담긴 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박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하려 했고 테러까지 준비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박 씨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고요. 2016년 3월 테러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내국인으로서 테러 방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적발된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IS 조직원과 지지자들만 사용하는 비밀 어플이 설치돼 있었고 사제 실탄 제조 영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테러단체 조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인 정글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박 씨가 단순한 IS 추종자가 아니라 실제로 IS에 가입해서 테러를 꾸미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박 씨가 IS 활동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박 씨는 이 무렵 어플 하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합니다. 국제정보기관 감시망을 피해 IS 조직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어플로 이를 통해 IS 활동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지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설치가 불가능하며 해당 설치 파일은 IS 조직원과 충실한 지지자들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어플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휴대전화에선 이 어플을 통해 본 영상물의 캡처 사진들과 함께 사제 실탄 제조 과정이 담긴 영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테러 조직원들이 자주 쓰는 이른바 정글도로 불리는 무기까지 인터넷에서 구매해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싼 무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접근하면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한 박 씨의 수첩에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과 훔친 점화 장치를 걱정하는 듯한 글들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군복무도 중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보관하는 등 지금까지의 파악된 증거와 정황들을 볼 때 박 씨가 테러까지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테러 실행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4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입니다. 성당과 호텔에 있던 250여 명이 숨져서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테러의 배후로 IS가 지목됐습니다. IS는 테러의 이유를 시리아 마구주 전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 전투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IS는 스리랑카를 테러 부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ونوصيهم بأن يكثفوا ضرباتهم على فرنسا الصليبية وأحلافها وأن يثأروا لإخوانهم في العراق والشام. 네, 이렇게 테러 조직 IS는 여전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양성하려는 IS의 시도가 우리나라까지 스며들고 있음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의 상황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휴대전화와 칼만 있으면 누구나 테러를 할 수 있다. IS가 지지자 포섭을 위해 홍보물에 썼던 문구입니다. IS는 온라인에서 SNS 등을 활용해 각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젊은 층을 주요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2015년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합류했던 김군도 IS 대원과 온라인으로 처음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IS 근거지가 괴멸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이들의 선전선동을 통한 위험은 여전합니다. IS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무장 단체가 쇠락은 했지만 폭력적 극단주의 그런 이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혹되기 쉬운 그런 젊은이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감화가 된다면은 그런 그 무력 투쟁에 동조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박 씨가 IS 관련 게시물을 올린 곳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였습니다. 실제로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게시물의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건, 지난해 20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21건이 접속 차단 조치됐습니다. 외교부도 지난 2015년 이후 IS 등 국제 테러 조직 가담 시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모두 6명의 여권을 회수하거나 무효화시켰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더 높은 강도의 입장을 밝혔다가 표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기조를 바꿔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미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썼다 26분 만에 바로잡았습니다. 실무자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을 잘못 발송해 이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의 강경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반응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일본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겠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신중함도 엿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터 3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일본의 참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보복적 성격이 있는 이번 수출 규제와 참의원 선거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네, 황현택 특파원, 오늘 수출 규제 첫날입니다. 혹시 일본 정부가 추가로 입장 표명한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아베 총리가 NHK의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가 과거사 관련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해왔죠.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어제에 이어 다시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成中権協定によって日韓は終止符を打った。そのルールを残念ながら守っていたわけない。 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출 규제 첫날이 선거 전 첫날이고 이번 수출 규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일본 우익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성격의 선거입니까? 네, 임기 6년의 참의원 124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압승을 통해서 수건인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첫 지원 유세에서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공약했으니 이에 찬성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첫 유세지로 찾은 곳이 바로 후쿠시마였는데요. 지난 4월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WTO 분쟁에서 이기면서 반한 여론이 확산됐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제재 절차도 시작됐다는데 그 내용이 한국을 화이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백색 국가는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일본이 판단한 나라들입니다. 27개 나라가 지정돼 있는데 그동안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돼 왔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에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면서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탄소 섬유나 공작 기계 등으로 규제 대상이 단숨에 확대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건데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순은 사전 각본대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수순입니다. 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입니다. 참의원 선거 불과 사흘 전이죠.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조치를 단행할 태세인데요. 선거 전망이 어두우면 추가 대응 조치 같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막판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번 규제와 선거를 연동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첫날 우리 기업들도 절박감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대책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일본 투자계 거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라인을 증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 평소처럼 분주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확보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2달치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는 대부분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끊기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애가 탑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긴급 소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대책회의. 아베 일본 총리가 규제 근거로 든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하며 위반은 일본이 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 제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법을 고심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은 일본의 큰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What can companies like SoftBank and Samsung can do to help recover the relations? I don't know the politics.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석 달. 기업의 절박함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과 항의 시위가 잇따랐고 불매운동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과 불매운동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이자 제대로 된 사죄를 받겠다는 요구의 표시입니다. 일본 업체 매장 앞에선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련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게 그런 시민들이 항의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일본 제품 목록을 SNS에 공유하는가 하면 일본 제품은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은 편의점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의견들도 온라인에 이어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의 적반하장식 수출 규제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심하고 안 산 사람 절대 안 사요. 젊은 사람은 일본 친을 사지 말라는 것은 이미 경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안 사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위안부라든지 어떤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갖다 지금 아베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일본 물품을 산다거나 여행을 가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그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민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모두 경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방에 가둬놓은 의원 4명입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소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25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최 의원을 가로막는 엄용수 의원, 이양수 의원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최 의원을 부둥켜 안고 정가빈 의원은 문 앞을 막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네, 여기 제 방이에요. 급기야 최 의원이 창문 틈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동영상에 찍힌 한국당 의원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4명이 오늘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실한 행위가 보이는 의원들인데 특수감금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들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요구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외압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들을 불러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경찰은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 특권 탓에 사실상 체포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해당 의원들도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이고 지난 패스트트랙은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사태와 관련한 안보 라인의 경질과 대일 외교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인근을 지나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에도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민 기자, 이 차량 내 피해자 외에 보행자 등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피해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결 직전 현장에서 남성 1명이 발견돼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추가 매몰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장에선 조명을 켠 채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소방당국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에는 아직 철제 구조물이 인도 쪽으로 45도쯤 기울어진 채 위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 작업이 자정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 당시엔 이미 1명이 숨져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 6시 33분쯤 무너진 건물 외벽 밑에 깔려있던 아반떼 차량에 있던 29살 이모 씨가 소방대원에게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30분 전쯤에는 차량 운전자 32살 황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60대 여성 2명이 사고 직후 1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오후 2시 23분쯤 일어났는데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철거 작업 중이던 인부가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또 철골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전신주 2대를 쓰러뜨려 한때 인근 건물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조금 전인 저녁 7시 30분쯤 복구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박영민 기자였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섞인 수돗물이 공급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환경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질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근 학교에는 생수가 공급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의 정산 정수장에서는 1,10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최소 석 달간 기준치를 최대 3배 이상 웃도는 우라늄 수돗물을 썼습니다. KBS 보도로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공이 됐고 그것을 받아왔던 음용했던 사람들의 그 이력을 추적을 해야 하는 그 조사를 좀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환경당국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에 대해 건강 영양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질 재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근 학교에는 생수를 공급합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충청 지역의 정수장 7곳 모두를 조사합니다. 우라늄 검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청양군은 충청남도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돗물 속 우라늄 검사가 올해부터 시작된 만큼 기준치 초과대의 대처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유기적으로 좀 원활하게 협조가 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청양군이 우라늄 검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향후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 우라늄 수돗물까지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소 관리는 물론 문제가 생긴 뒤의 대처 역시 미흡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가 처음 시작된 인천시 서구. 한 달 동안 계속된 동천 정수장 수계 수돗물 사태가 조심스럽지만 정상화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 지금도 수도꼭지에 흰 마스크를 대면 10분 만에 갈색으로 변합니다. 또 갑자기 또 나빠졌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집집마다 또 다르고. 주민들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한 채 서로 주고받는 정보에 더 의지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고 나면 일단 거기부터 들어가요. 다른 집은 어떤지 보고 거기에 올라온 기사들 보고 그러지 않으면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급기야 일부 주민들은 수질 검사를 따로 의뢰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원하는 관로에서 취소를 했는데
수질 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정상화다.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문래동과 경기도 광주 등 붉은 수돗물 파동을 겪은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을 과감하게 참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 줘야 되고. 주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당국의 진단과 대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주요 이유입니다. 수돗물을 정수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비율은 7.2%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면 매번 침수 피해도 적지 않게 생기죠. 특히 도심에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빗물 배수 시설이 큰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피해를 교훈 삼아 변화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배수구들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었던 충북 청주의 한 도심입니다. 당시 빗물을 모으는 배수구 일부가 막히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시 장마철을 맞았지만 빗물바지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배수구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벌레 때문에 누군가 배수구를 막아놓았습니다. 얼굴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지금까지 그 거기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그거 열어놓으면 지독한 냄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물을 받아야 할 배수구는 시민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말고 못해요. 담배 깡통까지 갖다 놨잖아요. 볼다 벌레한데 안 버려. 악취와 벌레때를 참지 못한 주민들은 배수구에 장판까지 깔아줬습니다. 인근 80여 미터 이내에 이렇게 반쯤 가려진 배수구는 5곳이 넘습니다. 빗물만 빠져나가고 악취를 줄여주는 배수 커버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지대에 배수 커버를 설치하면 작은 부유물이나 쓰레기에 막혀 침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호수 흐름에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도로 잔재물이나 쓰레기가 이 표면에 올라와 있을 때 이 표면을 물을 유화시킬 수 없게끔 막을 수 있는 시간당 100mm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도로변 빗물바지가 절반 정도만 막혀 있어도 침수 피해는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전국 1,700여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보다 파업 참가 규모가 줄었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육당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엄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요. 5시에?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전국 1,7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첫날보단 1,000곳 이상 줄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초등학교도 전국 92곳으로 역시 줄었습니다. 이틀째 파업을 이어간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기본급 6.24% 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흘간 예정한 파업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6.24% 최저임금을 올릴 때까지 우리 전 조합원이 합심해서 투쟁으로 이끌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고 교육 공무직에 걸맞은 임금 수준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인건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만 해도 기본급 6.24% 인상에 1,300억 원이 듭니다. 재정적인 거하고 법적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부 혼자서 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노조와 교육당국은 9일에 다시 교섭을 할 예정인데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톨게이트 요금을 수납하는 노동자들이 오늘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2시간 정도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2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닷새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이미 직접 고용을 판결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부산 방향입니다.
요금 수납 노조원 200여 명이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차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 톨게이트 주변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점거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경찰과 일부 노조원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생겼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 23명을 검거해 연행했습니다. 요금 수납 노조원들의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달 30일부터입니다. 노조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미루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은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많은 임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사정 협의회는 조작입니다. 직접 고용을 원합니다. 6,500여 명의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조원 1,400여 명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하겠지만 수납 업무에 차질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 중인데 미국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 있지만 미국이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같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 조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제시할 반대급부를 검토 중입니다.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개성 관광은 2007년에 본격 시작됐다가 2008년에 중단됐는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재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디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가는 게. 네,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이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도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 중인데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또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유연한 입장이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금철영 특파원, 앞서 본 대로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같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상응 조치인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북미 협상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미국 측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대북 접근을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미국에서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 줄 구체적인 대북 상응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는 언급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판문점 회담 직후에 어느 시점에서 제재를 바란다라고 했고 미 행정부 내에서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곧 실무 협상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도 좀 더 구체화될 텐데요. 북한 측의 새로운 협상 대표가 정해졌다고요? 네, 비건 미국 대표의 협상 파트너로 북한에서 누가 나올지 KBS의 질의에 미 국무부는 현재로선 공유할 정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협상 대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이 김명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김명길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건가요?
김명길 전 대사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엔 주재 차석 대사를 지내서 미국을 잘 아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의 북미 접촉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인사들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핵 육자회담에도 나왔고 핵 협상을 연구하는 북한 군축 평화연구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판문점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나고 북미 실무 협상의 어떤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내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의 목소리가 일단 잦아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해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유학하다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유학생이 오늘 안전하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난 것인데 억류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Are you safe? Can we get through, please? Can we get through? Are you alright? I'm okay. I'm fine. 북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 통일 여행사라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한 시글리 씨는 지난해부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는 SNS 등으로 북한에서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난달 25일쯤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시글리가 지난달 24일쯤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수교했지만 대사관을 두지 않았던 호주는 평양에 대사관이 있는 스웨덴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스웨덴 정부의 특사가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을 접견한 이후 시글리는 전격 석방됐습니다. Behind the scenes work of officials in resolving complex and sensitive consular cases in close partnership with other governments. 억류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글리 씨가 풀려난 데에는 북미 대화 국면에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점거됐었던 입법회 내부의 훼손 현장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위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영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1일 밤 입법회를 점거했던 시위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처음으로 31살 품모 씨를 체포한 데 이어 대규모 검거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입법회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점거했던 의사당 안에선 중국 공산당 타도 문구까지 등장한 상황.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홍콩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육해공 합동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무력 진압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홍콩 시위도 일단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며 홍콩의 자주권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And so yes, I do support them, and I will happily speak up for them. 영국이 중국 대사를 불러 따졌고 중국도 영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一直是亨特先生才就涉港问题发表错误言论。这两天，今天又似乎换了个人出来。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부 장관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 데 이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시사했습니다. 홍콩 시위로 촉발된 영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경제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먼저 나경원 대표 오늘 정확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다. 입니다. 예. 지난 5월에도 역시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을 하면서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두 차례 모두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예, 신독재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언급을 했고 근거도 있고 일단 이코노미스트지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건 맞습니까? 저희가 나경원 의원이 참고했다는 기사 원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지난해 6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기사에는 신독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기사가 있는 건 맞고 그러면 한국이 거론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사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대신 터키와 베네수엘라 등을 예로 들면서 이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이 단계를 설명을 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위기 상황에서 집권을 하고 적을 찾고 언론, 사법 등을 장악을 하고 이 마지막 단계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입니다. 예. 한국당은 한국이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한국이 마지막 단계라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단계라는 건데 이 해석이 그럼 맞는 겁니까? 물론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대신에 이코노미스트 기준에서 본 한국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는 세계 자유지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한국은 4년 연속 80점대로 이 가장 등급이 높은 free 자유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독재 기사에 나오는 터키는 30점대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10점대로 계속 추락을 하면서 이 not free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독재라고 했는데 독재의 상황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개념이 자유의 개념으로 지수의 높낮이를 봤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자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높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자유 관련해서 볼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이코노미스트 계열사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라는 겁니다. 예. 이 한국은 8점대, 박근혜 정부 때 7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2017년에는 미국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신독재 기사에 언급됐던 터키, 베네수엘라는 이 3점대 또는 4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지수도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독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언론 자유, 언론 탄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해마다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6년에 70위였는데 올해 41위로 올라섰고 역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등장한 나라들은 150위 안팎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 신독재,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공상과학 소설 SF 분야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보영 작가가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SF 강국인 미국에 소설 판권을 수출했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빙하기를 맞은 미래의 지구. 열차에 탄 마지막 인류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그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이름이 보입니다. 봉 감독이 직접 연락해 시나리오 자문을 맡긴 이 사람. 설국열차 원작 만화에 대한 이분의 고견을 들어보자. 소설가 김보영 씨입니다. 김 씨는 최근 미국 최대 출판 그룹 하퍼콜린스에 소설 3권의 판권을 수출하며 영어권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SF 작가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문학이 해외로 번역될 때 문제가 문화적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세계 언어죠. 예, 과학은 사실은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발한 상상력에 깊은 통찰을 더한 김보영의 소설은 일찍부터 해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2015년 미국의 유명 SF 잡지에 한국 작가 최초로 단편 진화 신화가 실리며 이름을 알렸고 다른 단편 소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2017년 영국의 문학단체 펜이 선정한
아시아에 주목할 만한 문학 작품 6편에 포함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선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창조해냈다는 찬사도 나왔습니다. 다음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실보다는 더 나은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는 문학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소수자를 생각해야 되고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척박한 토양에서 일군 한국 SF 소설의 가능성과 저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